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해와 폭행의 죄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상해와 폭행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상해와 폭행의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와 폭행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 양자의 구분 이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행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죠. 상해를 했다, 뭐 폭행을 했다 이러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에서 느끼듯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무겁게 여겨집니까? 상해, 폭행. 상해가 조금 무겁게 여겨지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제는 그 법의 전문가들이 될 테니까 이 상해와 폭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 범죄가 완전히 다른 범죄다, 독립된 범죄다, 구분되는 범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일성도 있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가하는 어떤 위해 뭐 이런 점은 같고 같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범죄의 종류로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는 다른 범죄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해 행위는 쉽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면 그 우리 신체의 기능,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또 정신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폭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있는 외면의 신체의 모습 그걸 그대로 잊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폭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상해와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구분의 기준, 그걸 경계는 보호법익입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기능, 신체의 건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의 기능이니까 그냥 외부에 있는 모습 그게 아니고요. 그 더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뼈가 있어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고 장기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피나게 한다든지 뭐 칼로 찔러서 그 내장의 어떤 부분에 손상을 가한다든지 심하게 멍이 들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그 상해입니다.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신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뺨을 한 대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침을 뱉는 것, 또 이런 것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겁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걸어가려고 하는데 앞을 계속 가로막아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양자의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나고요. 자, 그래서 법적 성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상해는 그 신체의 기능 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폭행은 그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의 기능 훼손이라고 하는 결과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그런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냐 하는 데서 그 범죄의 종류에서도 결과범과 형식범으로 나눌 때 양자는 다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놨습니다.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
즉 자기는 그냥 뺨 한 대 때리려고 때렸는데 그만 그것이 너무 세게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 그럼 뭐죠? 폭행치상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폭행치상죄라고 하는 범죄의 종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죠? 이것이 폭행죄와 상해죄는 다른 범죄다. 이걸 드러내주는 반증입니다. 즉 A라고 하는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B라고 하는 범죄로 넘어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도 물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범죄니까 이렇게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해죄에 이르렀다. 다른 범죄로 건너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폭행죄와 상해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로 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나오면 폭행치상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뼈를 부러뜨리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냥 코끝만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뭐죠? 그렇죠. 상해 미수죄 이렇게 됩니다. 상해를 하려고 했으니까 폭행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상해를 하려고 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상해 미수죄. 폭행을 뺨을 한 대 때리려고 때렸는데 뭐 역시 그냥 뺨 한 대 맞고 맞아 그 뺨이 아니고 조금 뭐 머리를 한 대 치고 말았다. 그럼 뭐죠? 그냥 폭행죄. 근데 뺨을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뼈가 부러졌다. 폭행치상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하는지 이걸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양자를 구분하는 걸 잘 해둬야 됩니다. 이제 상해죄로 넘어갑니다. 자, 상해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 법적 성질은 침해범이고 결과범입니다. 행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체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사체에 대해서 뭐 칼로 찌른다든지 뭐 발로 찬다든지 하면은 사체 오욕죄, 사체 손괴죄가 될지는 몰라도 상해죄는 안 되는 거죠. 태아 역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상해 행위 우리 공부했죠. 상해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 다수는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학설은 우리 다수설에 따라서 그냥 공부하는 걸로 하고 신체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중상에서 경상까지 상관없습니다. 모두 상해행위가 되는 거죠. 자, 상해 행위를 하는 그 방법, 태양, 종류죠.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유형적인 방법으로 뭐 주먹을 때린다든지 칼로 찌른다든지 뭐 끈으로 묶는다든지 유형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되고요.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됩니다. 무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떤 상해 결과를 낳는 거죠. 밤마다 그 아파트 앞에 뭐 귀신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몇 달을 내서 그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한다든지 뭐 어두운데 감금을 해둬서 그만 정신질환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무형적인 방법에 의한 상해죠.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즉 상해의 결과를 방지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상해가 되는 거죠. 아이 엄마가 애가 깨진 유리로 걸어가는데 모르겠다고 놔둬버리면 상해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아이를 잘 돌보기로 한 부모가 애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놔둬버렸다. 그러면 부작위로 상해행위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출혈, 찰과상, 고막파열, 멍들게 하는 거, 성병 감염, 피하 출혈, 수면장애, 뭐 모발 뽑기는 이거는 학설이 좀 나뉩니다. 이 모발 뽑기를 그냥 머리카락 몇 개 뽑았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머리카락을 완전히 뽑아서 뭐 그 안에 피가 흥건히 고이게 한다든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잘 고의를 잘 읽으면 됩니다. 고의를 설명할 문제를 낼 때는 뭐
상해의 고의로 이렇게 쉽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 기능을 훼손할 생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해의 고의가 되겠죠. 자, 고의,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 건강이나 신체적 기능, 이걸 훼손한다는 인식과 고의. 자, 폭행의 고의하고는 다르다. 아까 우리 예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죠. 자, 다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 조각, 위법성 조각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구성요건 조각이다 이러면 뭐 잘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런 어떤 상해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성까지도 갈 것도 없이 아예 구성요건, 즉 규정 후보부터 삭제되는,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행위다, 이런 걸로 처음부터 잘 봐주는, 범죄 성립에서 빼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컨대 투기운동, 사람 때리는 그런 그 격투기 이런 것에 뭐 텔레비에 많이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뭐 피 나는 거는 예사고, 그죠? 뼈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허용되는 거죠. 그건 아예 운동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서 뺀다 이런 거입니다. 치료를 위한 약품 투여, 이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예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건데, 더 사실 중요한 건 위법성 조각 사유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들이 어디 있는지 자, 살펴보면, 일단 피해자 승낙, 나 한 대 때려도 좋다, 멍들게도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죠. 근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 상규를 넘는 정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해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우리 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설에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살점 100g을 뗀다 뭐 이런 그 대사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내 엉덩이 살 100g 떼가라 뭐 이런 것들은 상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을 조각시켜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사의 치료행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비의사의 치료행위입니다.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자기 딴에 치료행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치료행위를 빙자해서 사람을 상해하는 건 당연히 포함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지압이니 안마니 뭐 이런 행위들, 자, 이런 것들 면허 없는 의사가 사람 낫게 하겠다고 이렇게 치료행위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또 지압사가 병 낫게 한다고 몸을 심하게 눌러서 멍이 드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접골행위, 요새 다 이런 병원들이 있어서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엔 접골원, 그래서 이제 뼈를 붙이고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일단 이런 행위들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신체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신체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딴에는 병을 낫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 상해 행위에는 일단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행위도 그 정도를 심하게 넘어서면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죠. 아까 말한 사회 상규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 자기 낫게 하겠다고 뭐 기도원에서 사람 막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회 상규 위반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그 상황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지침을 놓는다든지 지압을 한다든지 뭐 접골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는 되는데, 그런 걸 한다 그러면서 방망이로 사람을 막 팬다든지, 그죠? 이렇게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치료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상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치료 유사행위, 자 이게 뭐 치료행위냐 치료 유사행위냐 사실은 그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데, 치료를 빙자해서 그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형수술 같은 경우도 뒷골목에서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유방확대 수술, 불임수술, 거세수술, 뭐 장기 제공, 수혈 제공, 이런 것들은 고도의 병원에서도 하기 어려운 수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특별한 피해자의 성락이 있는 그런 좁은 범위에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상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징계행위는 그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지, 그것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역시 처벌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중상해죄 하는 게 있는데, 중상해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 또는 난치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해 행위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목숨 잃기 직전까지 간 그런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 이거죠. 생명에 대한 위험, 사경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사람을 상해 입힌 거, 그죠? 머리를 하도 때려서 뇌진탕으로 거의 사경에 이르게 했다. 또 그 명치를 때려서 치명상을 가했다. 사람이 그러다 죽으면 당연히 고의에 따라서 살인죄거나 상해치사죄가 되는데, 이거는 죽지는 않은 경우죠. 죽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결과가 죽으면 그는 죽음에 대한 결과까지 물어야 되는 거죠. 중상해죄는 그렇게 했는데 죽지는 않고 그 상해 중대한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자, 불구 신체 조직 중에서 고유한 기능을 하는 그런 그 경우, 우리 귀, 그 다음에 코, 혀, 손발, 이런 것들은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절단한 경우, 불구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고유한 기능이 아닌 뭐 등을 칼로 이렇게 그렸는데 등에 흉터가 심하게 났다, 이거는 그 고유한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구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 기억상실증, 에이즈 걸리게 하는 거, 마비를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치, 난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해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려운 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입니다. 자, 여러분 동시범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뭐라 그랬죠? 수인이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데 사전 모의 없이 서로 행위를 한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동시범이다 그랬다. 그죠? 자, 우리 형법 19조에서는 동시범 특례, 동시범 규정이 있죠. 동시범 19조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인이 사전 모의 없이 행위를 했는데 그 범죄의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를 뭐로 처벌한다? 그렇죠. 미수로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즉 갑을 병이 A를 살해하려고 칼을 던졌는데 사전에 각자 모의가 없습니다. 숲에 숨어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쪽 그 그룹에서는 공적이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각자 서로 모의 없이 우연찮게 같이 칼을 던졌는데 그 A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명을 다 체포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서로 사전 모의 없이 우연찮게 칼을 던졌는데 그 A가 죽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그 죽음이 초래됐는지 그걸 수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죽긴 죽었지만 그 살인 기술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기가 그 증명을 다 해내야 되니까
증명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19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을 상해죄에서는 깨뜨리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63조인데요. 수인이 사전 모의 없이 독립하여서 상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결과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가 판명되지 않더라도 각자를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해 행위가 하나 더 적으면 누구의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는 경우죠. 판명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데 우리 형법에서는 각자를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해죄에서만 사실은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을 병이 A에 대해서 상행위를 합니다. 뭐 칼을 던지든 자 이렇게 해서 상행위를 했는데 그 상해의 결과가 나긴 났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뭐 고막이 터지고 이랬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각자를 상해죄 미수범 이렇게 처벌하라는 게 형법 19조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상해죄만큼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이 왜 나왔냐면 우리 독립 해방 이후 한참 올라가죠. 70년 정도 전에 예전에 어지러운 어떤 사회 상황에서 우리 보통 깡패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막 그런 그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사람 때리고 이랬는데 누구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면 거기 가담한 사람을 전부 공동정범으로 그냥 무조건 잡아넣기 위해서 무대뽀로 만든 게 사실은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학자들은 대단히 비판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검사들은 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하기가 쉽게 된 거죠. 여러 명이 각자가 상해행위를 했다. 그래서 상해 결과가 나왔다. 이것만 그냥 증명하면 그것만으로 그 여러 명을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서로 모의가 있었다. 뭐 이런 등등의 중요한 내용을 입증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책임주의 위배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대단히 비판을 하는 그런 규정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고 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우리 판례가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여기에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 강도치상죄 이런 데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고 우리 상해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위를 얘기하고 폭행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상해라고 하는 그 상해죄의 보호법이 그 상해죄 위법성 조각 사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 이해해 두면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될 거다. 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해죄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신체의 기능을 건강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